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얀 머리칼을 가진 나이든 미화원이 분필 하나만으로 교실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4월의 어느 오후, 캘리포니아 외곽의 한 고등학교. 복도는 고요했고 오래된 빗자루가 바닥을 쓸어내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교실 구석에서는 은빛 머리의 한국인 남성이 청소 유니폼을 입고 칠판에 남은 마지막 얼룩을 조용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는 단지 청소하는 아시아 아저씨일 뿐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수학 잘하잖아, 안 그래? 방과 후 복도에 모여있던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럼 이 미분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한국 아저씨? 그는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묵. 그리고 천천히 흰 분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교실의 공기 전체를 바꾸게 될 거라고. 그리고 창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제 인생까지 바뀌게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보다 강한 침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인종도, 직업도, 겉모습도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청소일이라 해도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면 지겹지 않으세요? 그가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답 대신 오늘도 변기 옆에 쌓인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어제처럼요. 제 이름은 이정우입니다. 65살, 한국에서 수학교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하이오주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왔습니다. 원래는 몇 달 머무르려 했지만 바쁜 아들과 손자의 일상을 보며 조금 더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집 근처 학교에 파트타임 청소 일자리를 구했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분필 가루 냄새가 남아있는 복도를 걸어 들어갑니다. 칠판을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정리합니다. 아무도 제가 한때 칠판 앞에서 수학 공식을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사고력을 가르쳤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냥 조용한 아시아인 청소부일 뿐이죠. 그 무시를 감추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리스 선생님, 미적분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종종 마주쳤지만 그는 한 번도 인사를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마치 투명한 존재처럼 스쳐 지나갔죠. 어느 날 교실 옆에서 쓰레기를 비우고 있던 저에게 그는 반쯤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단순한 일을 하도록 태어난 거야. 다행히도 그걸로 만족하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그날 교실 밖에서 창문을 닫고 있던 제 앞에서 해리스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공부 똑바로 안 하면 나중에 저 아저씨처럼 창문 닫게 될지도 몰라. 잠깐의 정적, 그리고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제게로요. 저는 그 눈빛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안쓰러움, 동정심, 마치 제가 실패의 산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요.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의 경고문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로, 늙었다는 이유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예전 한국에서의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세대에게 지식과 인내를 가르쳤던 그 자리,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제자들의 얼굴,
그리고 오늘 창문을 닫고 있던 제 모습까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존엄은 직책이나 언어, 남의 시선 속에 있지 않다는 것. 누군가의 경멸 앞에서 조용히 마주서는 용기에 있다는 것.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그 태도 속에 있다는 것. 저에게 교육이란 단지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내가 인생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도록 사는 것. 비록 그게 말없는 침묵일지라도. 한국에서 오셨죠? 한국 사람들 수학 잘한다던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해리스는 조롱 섞인 반쯤 웃음으로 그렇게 말하며 마치 퀴즈쇼 진행자처럼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순간 교실 전체가 고개를 돌려 복도에 서 있던 저를 바라봤습니다. 걸레를 들고 서 있는 한 노인.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젖은 행주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 어딘가에선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 학교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무시당하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었지만 누구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이곳까지 왔는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아이들을 가르쳤죠. 하지만 지금 저는 단지 복도 청소하는 아저씨입니다. 누구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사과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해리스 선생님은 저를 농담거리처럼 만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아냥 섞인 말투, 깔보는 듯한 찡그린 얼굴, 그리고 오늘 온 교실 앞에서 그는 저에게 도전적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고 마치 누군가 이끄는 듯 제 발걸음은 교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 진짜 들어가네. 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칠판을 바라보고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건부 극한을 다루는 수학 문제였습니다. 천천히 분필을 들었습니다. 칠판에 닿는 분필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먼저 함수값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복도 청소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 선생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했고 수학에 두려움을 가졌던 아이들의 눈을 밝혀주었던 사람. 교실 앞줄의 아이들 눈빛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 그 다음엔 호기심, 그리고 이내 몰입. 고개를 갸웃거리던 아이가 이해한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완벽히 풀렸습니다. 저는 분필을 조용히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박수도 필요 없었습니다. 인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저 자신이 알고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제 가치를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등 뒤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리스보다 훨씬 잘 가르치셨어. 저런 풀이법, 우리 선생님은 한 번도 안 보여줬는데.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바닥엔 여전히 대걸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누군가 그 장면을 모두 촬영해 두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학생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들은 저를 청소부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별표 한국에서 온 수학교사 별표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제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학교 복도에 들어섰을 때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저를 지나치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젠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미스터리 선생님이죠? 진짜 멋졌어요. 어떤 아이는 제 어깨를 툭 치고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교직원 휴게실에서는 그 전설의 수학 선생님 이야기로 조용한 웅성임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벅차게 만든 건 그 유명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선생님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조용히 교실에 분필가루를 닦고 다른 교사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한국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과거는 숨긴 채 살았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교사로 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리스 선생님 수업 중에 제가 갑작스레 수학 문제를 풀어준 이후 한 학생이 저에게 달려와 어려운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2명, 3명, 어느새 점심시간마다 저를 둘러싼 작은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수업.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곁에 모였습니다. 영어가 서툰 저는 손짓, 그림, 그리고 가진 모든 인내심을 동원해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 이제 이해돼요. 너무 쉽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선생님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했을까? 제가 월권했다는 말이 나왔을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섰을 때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비로운 선생님이시군요. 저는 우리 학교가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수업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보조금도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점수나 성적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으로 제게 다가오는 이 분위기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과 후 도서관의 조용한 한 구석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작은 학습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저는 특히 에밀리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당신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 제가 설명해도 웃지 않았고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신뢰했고 한때 사랑했고 그리고 한 번 깊이 실망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 저는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유일한 진심으로 수업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이해했는지 혹은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책을 정리하고 있던 저에게 에밀리가 다가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놓고는 떠났습니다. 그 종이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학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그 종이를 꼭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밀물처럼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 에밀리는 마음을 굳게 닫은 아이였습니다. 스스로 질문하는 법도 없었고 다른 친구들과도 친하지 않았으며 수업이 활기차질수록 오히려 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큰 눈동자 아래에는 수차례 좌절을 경험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수학 문제 때문일 수도, 세상에 뒤처졌다는 느낌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저는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고 모범 교사처럼 다가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늦은 오후 텅 빈 도서관에서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에밀리는 어려운 문제에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가 틀렸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서 도전하고 싶나요? 잠시 망설이던 에밀리는 말없이 문제집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직접 답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막힌 길 대신 우회로를 찾는 방법처럼요. 그녀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마치 숨막히던 공간에 공기가 들어오듯 불쑥 말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에밀리는 변했습니다. 질문하기 시작했고 제가 설명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봄날 녹아내리는 눈처럼. 몇 주 뒤, 에밀리는 환한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학시험에서 처음으로 B+ 받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점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아이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교사들은 여전히 냉담했고 제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불편해하는 듯했습니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도 아니고 교실 앞에 서서 가르치지도 않으며 그저 조용히 인내하며 다가가는 저의 모습이 어색했던 걸까요? 회의 시간엔 때때로 느껴졌습니다. 의심 어린 눈빛, 형식적인 고개 끄덕임, 그리고 무거운 침묵들. 그러던 어느 날 예술교사인 모건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다 말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선생님, 고맙습니다. 요즘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림도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자신감 있어졌어요. 수학 덕분에 창의성까지 살아났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가끔은 그런 소박한 인정 한마디가 수백 번의 회의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날은 저는 단순한 선생님 그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과학 수업 중에 오래된 현미경이 고장나서 수업이 멈췄습니다. 마침 복도를 청소하던 중이었는데 당황한 선생님을 보고 저는 조용히 다가가 한국에서 학생 시절 배운 전기 지식을 떠올리며 현미경을 고쳐드렸습니다. 렌즈에 다시 빛이 들어오자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저를 맥가이버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도 고칠 수 있다며 웃으며 말하곤 했죠.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한때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해리스 선생님마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기 말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그는 수업이 끝난 뒤 조심스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을 잘 못해요. 혹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적대감이 아닌 솔직함과 약간의 부끄러움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에밀리의 마음을 열게 만든 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도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내하고 귀 기울이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야말로 진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저를 차갑게 바라보던 해리스 선생님은 그날 복도에서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제게 수학 수업 중 한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모르셔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제 안에 어떤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거에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요. 우리는 책상에 나란히 앉아 문제를 펼쳐놓고 마치 진짜 동료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미국식 수학 교육법을 이야기했고, 저는 한국에서 교편을 잡던 시절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가르쳐지는 존재가 아닌 이해받아야 할 존재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어색하지 않은 가벼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 자존심 위를 덮고 있던 야른 얼음이 드디어 녹아내린 듯한 따뜻함이. 하지만 매일 제게 힘을 준 건 동료 교사들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난 후 제 아내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들은 그런 말 대신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묻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힘들어요? 아빠 나이도 많잖아요. 청소도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존중 못 받으면서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있어. 여기서 아빠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어. 인생을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드는 시간이야. 아빠는 화려한 칠판 위에 서 있지 않아도 돼. 하지만 매일 누군가가 이해했어요. 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깊이 잠든 우리 손녀의 뺨에 키스하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온 거구나. 비록 박수 소리도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도 없지만 학생들의 믿음 어린 눈빛, 동료의 인정, 그리고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교수라는 호칭도, 서류 속에 적힌 선생님이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름 중 저는 가장 소박한 이름을 택했습니다. 미스터리 아저씨, 비밀 선생님. 왜냐하면 가장 기적 같은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걸어가는 방식이니까요. 묵묵히, 굳건하게, 사랑으로 매일 아침 저는 갈퀴와 걸레를 들고 워싱턴 고등학교 복도를 한 바퀴 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제 이름이 울리지 않아도,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절 인사를 나누면 맑고 진실한 아이들의 눈빛이 재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한때 한국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미국으로 왔을 때 외국인 교사라는 이유로,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떤 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존중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아무도 제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학 박람회가 열렸고 학생들의 작품이 곳곳에 전시되었습니다. 손글씨 감사 편지가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작은 종이 한 장을 읽었습니다. 비밀 아저씨 덕분에 수학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친구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청소복을 입은 채 세제 냄새가 가시지 않은 손으로 그 종이를 꼭 쥐고 서 있었고 눈은 어느새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포옹하고 학부모들이 악수하며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출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주려 노력했던 것, 인내, 부드러움, 그리고 이해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시작이 된다는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는 그저 교실 바닥을 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선생님이었습니다.
단지 위치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학생이 수학을 이해하고 미소 지을 때마다, 젊은 누군가가 다시 꿈꾸는 용기를 갖게 될 때마다 저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재함으로써, 그리고 조용히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어떤 이는 저를 문지기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저는 진짜 선생님입니다. 저에게 그 말이면 한평생 후회 없이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실망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작은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현대의 영광스러운 무대는 없어도 진짜 인정은 감사 눈빛과 조용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봄처럼 시끌벅적할 필요는 없지만 따스함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대 없는 수학 선생님 이정호, 매일 복도 위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 나라와 먼 문화 속에서 조용히 청소하는 한 한국인 아저씨의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그 정적 속에 숨어있는 작은 속삭임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은 각자의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내가 지키려 애쓰는 것들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이해하는 눈빛 하나, 감사의 손길 한 번, 서툰 문장 하나라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의미 있음을 증명해 줄 테니까요. 오늘 당신에게 피곤함과 외로움이 찾아왔다면 기억하세요. 진짜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높이 서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얼마나 묵묵히 서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야기의 끝이 아닐지라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만나게 된다면 조용히, 그러나 당신 마음의 작은 숨결을 불어넣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